지금부터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마지막 주 14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강의할 내용은 월렛입니다. 월렛. 월렛은 전자지갑이죠.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갑부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지갑 안에 카드가 들어있건 현금이 있건 지갑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이 월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지갑하고는 다르게 이 월렛에서는 그 사람의 비밀키, 개인 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듯이 공개키 시스템에서 개인 키, 공개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이용하는 비트코인에서 이용하는 계좌번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려면은 전자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TX인에 전자서명이 들어가는데 그 전자서명 역시 개인 키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하죠. 돈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전 거래 TX의 TX 아웃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 TX 아웃의 주소, 그 주소는 가지고 오려고 하는 TX인의 개인 키, 공개 키로부터 유도된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이 월렛 안에 있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 비밀키, 공개키 시스템의 개인 비밀 키가 핵심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TX를 거래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도 이 개인 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디 이체시킬 때도 그 개인 키로부터 유도된 퍼블릭 키, 거기서부터 유도된 주소, 즉 계좌번호, 그쪽으로 이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렛은 사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월렛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그 월렛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월렛 전자지갑이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개인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월렛을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월렛을. 개인 키를 훔쳐갈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중요한 그 전자지갑은 네트워크와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공격자들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지갑을 네트워크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이
오프라인 월렛이고요. 그 다음에 월렛은 개인 키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마다 개인 월렛이 있는데 그 개인 키들은 그 일반 은행하고 다른 점이 개인 키를 자기 마음대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월렛, 내 월렛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개인 키를 전자지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계좌번호를 100개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키를 보관하는 이 월렛을 개인이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물론 소프트웨어, 월렛 소프트웨어의 그 사용 방법을 잘 알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월렛을 누군가 이거를 월렛을 대신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월렛 내가 이거 거래해 주시오 하면은 대행해서 거래를 해주는 그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이 이 월렛을 사용하고 조작하고 보관하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월렛을 어떤 웹 형태로 나는 어떤 웹 서버에 들어가면은 대행해주는 업체의 웹 서버에 들어가면은 내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나의 인증을 거친 후에는 그 웹 서버에서 나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는 나의 월렛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개념인데요. 거래소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소죠. 그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온체인 거래입니다. 온체인 거래. 원래 개인이 월렛을 보관한다면은 개인요. 웹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월렛을 사용한다면은 100% 온체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탑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처럼 거래는 TX들은 네트워크로 전파가 되고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UTMP에 보관하고 있다가 마이닝 노드가 그 UTMP에 있는 것을 블록을 생성해서 채굴을 해서 블록을 만들면 그 블록을 모든 노드들에게 통보해주고 모든 노드들은 그 블록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이 끝나면은 자신의 UTMP에 있는 내용을 블록에 태워졌으니까 그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블록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래가 완료되는 거죠. 그게 뭐 한
60초까지 걸립니다. 그게 끝나는 데까지,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온체인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웹월렛, 일명 거래소에서는 뭐를 하느냐면 대부분이 지금 오프체인 거래를 합니다. 오프체인 거래. 오프체인 거래는 그 블록체인에 마이닝해서 블록체인에 태우는, 등록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거래를 성사시켜 버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해주는 겁니다. 꼭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부에 올리지 않고 거래를 사고 팔고 미등기 전매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그냥 해버립니다. 블록체인과 관계없이요. 지금 거래소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오프체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그 고객들은 이제 내막을 모르는 거죠. 이게 온체인 거래인지 오프체인 거래인지 고객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막는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자기들 돈 못 벌게 하니까요. 근데 실상은 거래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오프체인 거래입니다. 오프체인 거래.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오프체인 거래하는 겁니다. 물론 블록체인에 없는 것을,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범죄죠, 범죄. 그거는 물건도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원에 등기된 집이 없는, 아파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사고 팔고 있게 해주면은 그거는 진짜 범죄죠. 그러니까 그 거래소는 그 짓까지는 안 할 겁니다. 혹시 모르죠. 혹시나 그 짓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짓까지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법원에 등기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팔았다가 저 사람한테 팔았다가 그냥 서로 명의 변경 없이 그냥 막 서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막 수수료를 막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업체인 거래를 하지만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냥 거기 거래소의 거래에 의해서 업체인 거래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 벌었다 그러고 막 비트코인 해서 얼마 벌었다 그러고 막 또 광고 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거래소가 하는 돈 버는 방법을 냉철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죠.
부동산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면은 그 만약에 정부에서 미등기, 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전매를 허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와중에서 얼마나 부동산 광풍이 불겠어요? 또 세금도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투기판에 광풍이 부는데 정부에서 그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추징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광풍이 불죠. 예.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아파트 가격이 막 몇 억씩 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봤으니까 예. 예, 비트코인의 그런 희망을 거래소에서 하는 직거래에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다 아무 실체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V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지 그 페이먼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렛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아주 기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월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분산 장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거죠. 장부요. 장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부는 블록체인이라는 이 장부는 각각의 계좌번호에 지금 현재 얼마의 돈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뭐냐 하면은 최근 것만 가지고 있는 게 UTXO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블록체인에 들어있지만은 요 UTXO라는 데이터베이스도 가장 최근에 어느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정보는 UTXO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UTX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블록체인에 있는 그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그 내역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그 내역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새로운 트랜잭션은 이전 트랜잭션으로부터 뭔가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아웃풋으로 넘기는데
가지고 올 때는 100%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그게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오면은 100%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 UTXO라는 운영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요 블록이 1970년도 2010년도에 만들어진 블록이라고 합시다. 요게요. 여기 TX가 어떤 TX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 사용되지 않았으면은 그게 비록 2010년도 거래건이지만은 아직 UTXO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니까요. UTXO는 최종적으로 인 자금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UTXO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과 UTXO를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계좌번호에 요 어드레스에는 요 어드레스를 만든 개인 키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요 돈을 요 계좌번호에 있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개인 키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계좌번호로부터 자금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예, 요 개인 키, 계좌번호를 만든 요 개인 키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개인 키가 중요한데 그 개인 키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비트코인 월렛이 보관합니다. 월렛, 지갑.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지갑을 그려놨지만은 이거는 그냥 상상적인 상상을 발휘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사실 뭐 이렇지 않죠. 그냥 개인 키를 보관하는 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래서 월렛에는 개인 키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계좌번호, 암호화폐의 계좌번호를 가진 월렛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프라이빗 키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퍼블릭 키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해시 펑션에 의해서 계좌번호가 만들어집니다. 타인에게는 이것과 이것이 모두 다 공개가 되죠. 보입니다. 예. 보이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개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공개 키 시스템이 그렇죠. 개인만 그 개인이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전하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요 개인 키를 월렛이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원래 소프트웨어를 봅시다. 예, 원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예, 지금 12주, 13주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느냐 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이 월렛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렛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월렛 소프트웨어는 그 월렛에 있는 어떤 개인 키에 해당되는 주소, 계좌번호, 그 계좌번호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블록체인에다가 대고 물어봐야 됩니다. 블록체인 노드에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블록체인에서 유저에게 그 계좌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이해되는 것은 지갑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갑에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키에 해당되는 계좌에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비트코인을 내가 받기를 원하면은 수신하기 원하면은 그 주소를 만들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은 개인 키를 만들어서 그 계좌 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역할을 이 월렛이 합니다. 또 월렛 소프트웨어는 자기 자신이 거래를 만들어서 했다가 인풋에 있는 돈을 아웃풋으로 넘겨주고 인풋은 100% 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올 때는 100% 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인 키를 만들어서 새로운 자신의 계좌번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월렛 소프트웨어가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월렛 소프트웨어는 유저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퍼블릭키나 이런 것들이 이게 수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수, 아주 긴 정수로 물론 이제 헥사 이렇게 값으로 표현되지만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잘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QR코드로 만들어서 그 주소를 보여준다든지
트랜잭션을 보여주면은 체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원래 소프트웨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다른 사람의 주소로 자금을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을 허가를 하는 거죠.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원래 소프트웨어는 하는 일이 보내려면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전 트랜잭션의 아웃풋으로부터 자금을 다 갖고 와야 되죠. 충분한 자금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이전 트랜잭션의 아웃풋에 있는 자금을 모아야 되겠죠. 이 모으는 겁니다. 어셈블 하는 게. 이 주소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걸 TX인으로 해서 어떤 트랜잭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이전 TX에서 자금을 갖고 오는데 100% 다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남는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 남는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새로운 주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계좌번호를 만들고 그러고는 갖고 온 주소에 해당되는 자금을 갖고 온 TX인에 해당되는 그쪽에 개인 키들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를. 그러고는 TX인, TX아웃이 다 만들어지면은 이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그것을 이제 이 거래를, TX 거래를 UTXO 이거를 체크해보고 뭐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성사됐는지 완전히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 그 스테이터스를 트랙하는 것도 원래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프트웨어가 이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원래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개인 키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개인 키를 만들었으면은 이 개인 키에 의해서 계좌번호도 만들어지고 돈을 사용할 때, 돈을 찾을 때, 뭐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키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금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키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키 값을. 또 하나는 자신이 어디 보관해놨는지 몰라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거래소에서 대신 보관해 주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래서 보통 이 개인 키들은 그러니까 월렛, 이 월렛은 항상 정기적으로 이거를 백업해야 됩니다. 백업. 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컴퓨터에 넣어놨다가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거 뭐 돈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여러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장소에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그 어떤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컴퓨터 하나에 만 넣어놓지 않죠. 예. 여러 군데 보관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컴퓨터에 보관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날아가 버리면 시험 제 시간에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2군데 정도는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예. 그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격자,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월렛에 들어와서 자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 키 자체가 암호화되어서 보관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이 개인 키를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월렛에서 암호화해서 보관하는데 대칭 키 방식의 암호화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 월렛에는 뭐 여러 가지 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퍼블릭 키가 요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관을 할 때는 프라이빗 키는 대칭 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한 후에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거래를 하나를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TX인을 만들 때 여기 있는 것을 복화해서 해당 개인 키를 복화해서 TX인에서 전자서명하면서 TX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월렛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월렛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온라인 월렛 봅시다. 온라인 월렛. 이게 따끈따끈하다 그래서 핫 월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월렛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 메모리에 월렛을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은 이게 핫 월렛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월렛 형태로 돼야 되죠. 인터넷에 연결돼야죠. 그래야지만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는 적에게 항상 공격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월렛은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월렛 형태로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거래할 때만. 예. 항상 온라인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트코인 거래할 때만 온라인으로 두는 거죠. 또는 그 사용자의 자금 중에서 그 지금 바로 거래하지 않는 자금들, 이 자금들은 모두 다 오프라인 월렛으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바로 사용할 자금도 아닌데, 비트코인도 아닌데, 그것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키 값이 인터넷으로부터 공격자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프라인 월렛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콜드 스토리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월렛에는 인터넷으로부터 접근할 수 없는 곳, 거기에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콜드 스토리지입니다. 콜드 스토리지. 이게 온라인 월렛이든 오프라인 월렛이든 콜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은 안전하죠. 왜냐니까 프라이빗 키가 인터넷과 분리돼서 보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분들 USB를 사용하는 거죠. USB. 평소에 USB는 컴퓨터에서 빼놓는 거죠. 항상. 그래서 프라이빗 키들을 익스터널 저장 장치, 즉 USB와 같은 그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프라이빗 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 USB를 컴퓨터에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인도 하고요. 거래를 사인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콜드 스토리지입니다. 오프라인 월렛의 하나의 형태로 페이퍼 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퍼 월렛, 종이 월렛이죠. 종이 월렛은 이 콜드 스토리지 역할을 프린트해서 하는 겁니다. 프린트해서 종이에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콜드 스토리지 형태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프린트된 종이를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금고 같은 데 탁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는 프라이빗 키도 적혀 있지만은 해당되는 퍼블릭 키 비트코인 어드레스도 같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거죠. 프라이빗 키를. 근데 이제 종이에 프라이빗 키를 찍는 방식에 따라서 프라이빗 키는 256비트 인테자들이죠. 근데 그것을 헥사데시멀 포맷으로 종이에 찍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베이스 64 엔코딩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뭐 상세하게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WIF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임포트 포맷. 그래서 이게 베이스 58로 엔코딩 한 겁니다.
이 베이스 58 WIF로 인코딩을 하면은 앞에 5, 51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5. 그 다음에 이게 이제 WIF 베이스 58로 인코딩한 개인 키가 됩니다. 개인 키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 프라이빗 키 포맷, 그래서 30 캐릭터로 프라이빗 키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페이퍼 월렛 다시 봅시다. QR코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QR코드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걸 읽어드리기에 쉽죠. 그 다음에 타이핑 에러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예를 드는데, 요거 보세요. 여기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여기 있고요. 예, QR코드로 이렇게 개인 키를 표현합니다. 요거는 여기 해당되는 건데요. 요게 이제 프라이빗 키, 이렇게 WIF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포맷으로. 그 다음에 개인 키를 QR코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표현하면 뭔가 아주 공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어쨌든 이 종이 월렛을 만들어 놨으면은요, 이게 프라이빗 키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너는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이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익스포징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웹 월렛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웹 월렛. 예, 거의 그 거래소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웹 월렛은 우리가 소위 호스티드 월렛, 누가 도움을 주는 월렛, 또는 네트워킹화되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월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어떤 그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는 온라인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 그 외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걸 이제 보통 웹 월렛 프로바이더라고 그러는데, 그 자금의 보관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웹 월렛 프로바이더에 이제 내가 사용하려 그러면은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자금을 사용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웹 월렛을 사용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웹 월렛 프로바이더에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내 개인 키를 내 보관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보관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대로 내 개인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웹 원래 프로바이더가 대신 내 개인 키를 보관해 주니까요. 그래서 초급자들에게 그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예. 웹 원래 프로바이더가 내 개인 키도 잘 보관해주고, 또 거래 처리도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웹 원래 프로바이더보다는 온라인 익스체인지, 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 더, 이게 처음에는 비트코인 뱅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래소에 더 익숙할 겁니다. 예, 여기서 하는 게 웹 월렛 프로바이더 역할을 합니다. 즉, 웹 지갑 공급자죠. 그래서 웹 지갑 공급자가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 거래소, 온라인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뱅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지갑 공급자가 자금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웹 지갑 공급자죠. 웹 원래 프로바이더. 그 온라인 뱅킹과 유사하죠. 온라인 뱅킹과.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뱅킹에서는 은행에 그 자금을 맡겨놓으면은, 예, 보통 보험이 적용돼서 돈이 없어지면은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내가 맡겨놓은 자금이 없어지면은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죠. 투자에 대한 손실이면은 은행이 책임 안 지겠지만은, 은행이 잘못해가지고 자금이 날아가 버리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웹 지갑 공급자나 온라인 거래소에서 이게 자금이 없어져 버리면은 웹 지갑 공급자에 대한 상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거래소나 웹 지갑 공급자는 은행만큼 철저히 규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그런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면은 변상 능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도의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해킹이 됐다 그러면은, 거래소가 해킹됐다 그러면은 그걸 도의적으로 뭐 좀 이렇게 뭐 보상을 해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은행에서, 거래소에서 나 몰라라 하면은, 예, 그걸 변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웹 월렛, 예, 호스티드 월렛, 클라우드 월렛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웹 지갑 공급자 또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는데요.
예, 유의할 점은 그 개별적으로 개인 지갑을 가지고 할 때나 거래소를 통해서 할 때나 그냥 유사합니다. 예, 거래소라고 해서 뭐 예, 특별한 개인 월렛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요, 웹 월렛 프로바이더들도 지금 당장 사용하는 자금만 온라인 지갑 상태로 저장을 하고 지금 바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형태로요,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야 됩니다. 또 이 웹지갑 공급자 또는 거래소에서 거래소에 종사하는 직원이 사용자 자금을 훔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거래소가 해킹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지갑을 사용하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영향도 작용합니다. 원래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에 사용하는 주소가 개인 키에서 유도된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아이디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거래는 익명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계좌번호가 개인 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은 전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요. 누가 개인 키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 높습니다. 거래 익명성이 높습니다. 근데 웹 지갑 공급자나 거래소를 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요, 개인정보를 거래소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키는 누구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거기 공안이라 그러나요? 그 어떤 조사기관에서 거래소에 거래 내역을 누가 거래 어떻게 했는지 자금을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면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 익명성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서 그 거래를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언론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채굴도 못하게 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이거죠.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당장 중국이 그걸 시도를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미국이 겁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를 못하지만은 중국 유한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호시탐탐 언제부터 시작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뭐 채굴 하고 뭐 이런 그 거래소 거래하고 이런 거 웃기는 일이죠. 예. 엉터리 같은 그런 그 투기판을 중국 정부에서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기술도 알고 벌써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위안이라는 암호화폐를 다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다 끝내놨으니까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만약에 정부에서 FBI나 CIA에서 나서서 미국 주도의 어떤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지는 않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대신에 이제 민간이 그 역할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조커버그가 리브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브라.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만든 중국 암호화폐하고 중국 정부가 만든 거하고 페이스북이 만든 거하고 기술적으로는 비슷비슷합니다.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기존의 그 은행권, 기득권들의 반발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죠. 허가를 안 내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를 언제 허가 내주느냐. 미국이 허가를 내주는 순간 중국 암호화폐는 세상에 터뜨려집니다. 그러면은 중국 위안이 전 세계 통화, 기축통화라 그러나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달러를 제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교권 중국권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제일 많고 돈도 많고 거래도 많고 그걸 사용하면은 중국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은 미국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그 통신 플랫폼을 만드는 하이웨이는 막을 수가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을 수는 있지만은 암호화폐는 그냥 사용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암호화폐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은행의 그 파이낸스 쪽도 아니 왜 그 종이를 사용해서 화폐를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씁니까?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그 낭비하고 그렇게 사용하나요? 그냥 디지털 많이 해당되는 암호화폐 쓰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좋고. 근데 그거를 쉽게 허가를 못 내줍니다. 미국이. 예.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미국처럼 개인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곳에서 암호화폐를 만들 기술력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기존의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정부 주도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대신 오프라인 거래를 하는 거래소는 세계에서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지고 완전히 핫한 그런 투기판이 되어버려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다시 봅시다. 웹 월렛,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 또는 거래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편법이 등장합니다.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는, 거래소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으로 보내기 전에 많은 트랜잭션을 유치하여 트랜잭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된 걸 내가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비교해서 설명하자면은, 원래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하면은 법원의 등기부 등본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바꾸지 않고 중개업자가 손님들을 막 끌어모아 가지고 서로 간에 사고팔고 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으로 보내기 전에, 법원의 등기부 등본으로 법원에 등록하기 전에 손님들을 많이 유치해서 서로 간에 막 거래를 시키면은 트랜잭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의 등기부 등본,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등기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근데 누구만 줬습니까? 거래소만 줬죠, 거래소. 예, 거래소. 거래소만 줬죠, 거래소. 여기에 투기판이 되어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와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와서 사고팔고 하겠어요. 지금 실정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그것을 오프라인, 오프 블록체인 거래라고 하고,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거래를 온 블록체인 거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거래, 이게 정상적인 거래죠. TX들을 정상적으로 거래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거래를 하는 거래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보내면은 A에서 B로 거래하는 거래가 TX가 포함된 새로운 블록이 POW 마이닝 과정에 채굴 과정에서 블록이 생성되고 생성된 블록을 모든 노드로 전파하게 되고 신규 블록을 수신한 모든 노드는 A가 B에게 보낸 거래 사실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에 대해서 불가역성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거래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거래된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온체인 거래입니다. 예, 온체인 거래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했는 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예, 블록체인에 탑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옵체인 거래를 볼까요? 예, 2, 3, 4, 5 이거 빠집니다. 이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옵체인 거래를 설명하면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온체인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알리스가 지금 5비트 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블록체인에. 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요 5비트 코인 알리스가 갖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는 요 알리스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이 5비트 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찬내를 하나 여는 거죠. 요 5비트 코인에 대한 찬내를 하나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장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알리스 5비트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바보에게 1비트 코인 팔았어요. 알리스는 4비트 코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바보에게 또 2비트 코인을 더 줬어요. 또 바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1비트 코인을 더 줬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거는 알리스가 1비트 코인 가지고 있고 바보가 4비트 코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내를 클로스 할 때는 원래대로 하면은 요 중개업자가 현재 여기 블록체인 상에서는 알리스가 5비트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을 알리스가 1비트 코인 가지고 있고 이제는 바보가 4비트 코인 가지고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온체인과 옵체인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일, 여기서 일어나는 일. 요 관계, 요 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찬내를 열 때 요 일.
사실 이 온체인 거래만 두고 보면, 이 일만 두고 보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짓거리인 여기서 미등기 전매하고 팔고 하는 일,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있는 것을 끌고 오는 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일, 이거를 정확히 정부가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전문가 입장에서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제대로 파악해야 되죠. 기술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거래소의 실태도 파악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예. 얼마가 거래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개인정보 누가 얼마를 거래했고 얼마를 벌었다, 이거를 파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오프체인 거래는 그 웹지갑 공급자가 사용 자금을 훔칠 수도 있고요. 또 이 거래소가 해킹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하는 장부를 거래소에서 보관합니다. 거래소에서. 근데 그 장부 거래소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블록체인과 관계없어요. 그 거래 장부는요. 오프체인으로 거래하는 장부는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 그거 뭐 누구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규정도 없고요. 안전하지도 않고, 거래소는 안전하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거래소 해킹 당하고 부실하게 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거래소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해주려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법으로 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지난주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SPV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을 보도록 합시다. 예, 블록체인 노드, 그러니까 풀 비트코인 노드,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 풀 블록체인 노드는 블록체인에 이제 블록이 하나씩, 새로운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그 블록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 만들어진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 모든 트랜잭션이 각각 제대로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록 해시 값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 말은 프루프 오브 워크가 그 난이도를 만족하게 그렇게 블록이 생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풀 블록체인 노드들은 UTXO라는 그 데이터 자료 구조를 캐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UTXO를 배웠죠. 그래서 그 월렛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렛이 지금 안에 있는 개인키, 월렛 안에 개인키에 해당되는 어떤 주소에 사용할 자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UTXO에 물어봐야 됩니다. 월렛은 UTXO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월렛 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고객,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그 월렛을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월렛은 그런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풀 블록체인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다는 게 풀 블록체인의 사이즈가 지금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온 게 스마트폰이 그 스토리지 저장 공간과 그 처리 속도 이걸 봤을 때 지금 어떤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모든 블록에 대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네트워크는 0.5 트랜잭션 퍼 세컨드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래요. 체크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바이스에서 이게 계속 체크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거의 막 다 따라버린다고 합니다. 전기 배터리가 다 따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SPV입니다. SPV는 그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이죠. 이 초창기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제안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라이트웨이트 가벼운 그런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고객을 SPV 고객이라 그래서 SPV 고객은 블록 헤더 체인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SPV 클라이언트가 어떤 트랜잭션을 검증하기를 원할 때는 그것이 머클 브랜치 블록 헤더만 다운로드 받습니다. 필요한 것만. 예. 그래서 쿼리 메커니즘을 이용해서요. SPV 클라이언트는 블록체인 노드에게 이용해서 근데 여기 블록체인 노드란 것은 풀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렐리번트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만 받는 거죠. 풀 블록체인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자, 풀 블록체인은 이걸 어떤 블록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SVB 클라이언트는 이 TX3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요거 두 개, 요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로부터 요걸 만들고,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만들어서 여기 루트 해시하고 여기 있는 루트 해시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검증이 끝납니다. 예, 그렇게 이용하는 게 SPB 클라이언트입니다. 예, 이제 블록체인 강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내가 물건을 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그 프로토콜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게 페이먼트 프로토콜입니다. 예,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프로토콜은 뭐냐 하면은 상인은 물건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BIP7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그래서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지불하려고 할 때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즉 비트코인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머찬트의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내고 그것을 자기의 지갑 속에다가 입력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월렛이 거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 클라이언트가 비트코인 자금을 갖고 와서 자신의 어떤 그 아웃풋 계좌로부터 그 돈을 보낼 그런 트랜잭션을 월렛이 만들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중간에 어떤 그 끼어들어서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는 네트워크에다가 접속해 있다가 머천트의 그 비트코인 어드레스 정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서.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물건 파는 그 상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바꿔치기 한 그 계좌로 돈이 넘어가겠죠. 예. 자,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먼트 프로토콜에서는 그런 중간에서 공격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머천트가 보내줄 때, 상인이 보내줄 때 거기에는 머천트의 이름,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는 돈, 그 다음에 에디셔널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메시지는 머천트의 개인 키로 사인이 되어 있어요. 사인. 그 개인 키로 사인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키에 해당되는 공개 키는 X509 서티피케이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X509 서티피케이트는 PKI 구조에서 인터넷상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그걸 알아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BIP70 프로토콜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 블록체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블록체인 강의는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 보안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BIP7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슬라이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클라이언트는 물건을 사고 상인에게 지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비트코인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C고요. 머천트의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M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자, 머천트에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머천트는 이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주는데 그 페이먼트 리퀘스트 메시지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면은 요 정보, 상인의 비트코인 주소, 그 다음에 상인의 이름, 그 다음에 물건 값 얼마 보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X509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X509 서티피케이트는 상인의 공개키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은 페이먼트 리퀘스트 이 정보는 페이먼트 리퀘스트 이 정보는 이 X509 서티피케이트에 해당되는 그 프라이빗 키, 공개 키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머천트는 클라이언트의 월렛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월렛은 그것을 받으면은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받으면은 먼저 X509 서티피케이트 이것을 봐서 여기 있는 공개 키로 메시지 사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제대로 사인되어 있는지.
물론 이 X509 서티피케이트 자체는 어떤 서티피케이트 오설리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X509 서티피케이트로 사인을 해서 사인한 것이 정상적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 유저에게 머천트의 이름과 머천트가 요구하는 액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OK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월렛이 이제 그 다음에는 트랜잭션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 월렛은 트랜잭션, 자신의 어드레스에 있는 돈을 이 머천트의 어드레스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사인을 합니다. 어드레스 M으로 보낼 돈을 이 어드레스 C에 해당되는 개인 키로 사인을 하게 되죠. TX인을 만들어 놓죠. 여기에 뭐 또 메시지는 추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천트에게 보내는 혹시나 좀 돈을 많이 보냈으면은 뭐 차액만큼 돌려달라든지 그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페이먼트 정보로 해서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해서 보냅니다. 이때 이제 TX를 보내는 거죠. 자, 이 프로토콜에서 이 TX를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 TX를 머천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TX가 이 머천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인이 머천트가 이걸 받으면은 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트랜잭션 요거죠. 이 트랜잭션을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그것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보내는 거죠. 만들기는 얘가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걸 받은 상인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이 거래에 대해 TX에 대해서 프루프 오브 워크 해서 블록에 태워지면은 이제 트랜잭션이 완성됐다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머천트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계좌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 주소로부터 보낸 돈이 이쪽 계좌로 들어왔다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크를 보내주는 거죠. 상인은 클라이언트 쪽으로 리시트를 보내줍니다. 사인된 리시트를 보내줍니다. 영수증을 보내주는 거죠. 돈 잘 받았다. 비트코인 잘 받았다.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은 클라이언트는 고객에게 상인이 이제 거래가 끝났다. 돈도 잘 받았다. 고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키는 뭐냐 하면은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보낼 때 X509 서티피케이트를 보내주는 거. 예. 예. 사인해서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인의 그 어드레스 M 이 정보를 바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예. 클라이언트가 만든 트랜잭션이 머천트가 받아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보내고 거래가 성사 완료되면은 통보해 준다는 거. 예. 그 다음에 통보해 준다는 거. 예. 이렇게 지불 결제 프로토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마지막 주 강의로서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 중에서 사용자 측에서 유저 측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원래 수업 대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웹 월렛 프로바이더인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원래는 온체인 거래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거래소들이 오프체인 거래로서 비트코인 광풍을 주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자체가 분산 장부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블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블록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 대용량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트랜잭션을 검증하려고 하면은 스마트폰에 메모리도 부족할 뿐더러 그 검증하는데 그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시간이 처리하는데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컴퓨터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뭐 금방 따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일 처리 양이 많으니까 예, 간략화된 베리피케이션 방법을 고려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SPV가 지금 거의 그 개인이 직접 월렛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지금 이 거래소 중심으로 웹 이거나 거래소 중심으로 일어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그 프로토콜인 페이먼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주차를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은 원래 이 과목의 그 기본적인 그 네트워크 보안 쪽에 그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자바 언어를 통해서 보안 기술을 한번 그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링크레이어 프로토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IPsec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실험 대신에 이론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그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을 더 넓히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좀 더 공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간 원래 강의 계획보다는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 계획과 약간 차이가 났던 부분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오프라인 쪽 실험 같은 것을 오프라인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의를 약간 그 이론 중심으로 보강을 해서 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 이후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중간고사가 커버했던 부분은 기말고사에는 들어가지 않고 9주차부터 공부한 14주차까지 공부한 내용이 기말고사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나 시험 방법은 기말고사와 같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를 좀 빨리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좀 강의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에 임해줘서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